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은 좀 나아지셨나요? 글쎄요. 여전히 의식이 없으시네요. 중풍의 뇌 손상까지 있으시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간호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민호, 그는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 복 많이 받으셨네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며 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는 62세의 강태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에서 나오는 쉬쉬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강민호는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언제 죽냐, 진짜. 그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 간호사에게 했던 그 따뜻한 음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끈질기다, 끈질겨. 돌팔이들 얼마 못 산다더니 벌써 1년째잖아. 그는 아버지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50억, 건물 2채, 아파트 토지까지 전부 내 거야. 네가 죽으면 말이지. 그는 냉소를 띠며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가시라고. 응? 이렇게 병원비만 축내지 말고. 다시 한번 뺨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그는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죽어, 아버지.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찰칵.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간 강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침대 위의 강태준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강태준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식물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인지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강민호가 나간 그 문을. 강민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아버지의 베개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자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강민호가 요양원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경쾌한 발걸음, 휘파람까지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은 채 주차장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BMW 내 돈으로 사준 그 차를 타고 놈은 신나게 떠나갔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태준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침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내 입가를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에휴, 아드님은 참 효자시네요. 이렇게 좋은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효자. 그 단어가 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만약 이 간호사가 진실을 안다면, 그 효자라는 인간이 지난 1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안다면. 하지만 나는 말없이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요. 식당으로 가는 동안 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인가,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남았나. 답은 명확했습니다. 정확히 2주. 2주 후면 강민호의 결혼식입니다. 박세린, 그 26살짜리 여자와의 결혼식이요. 그리고 그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눈이 떠진 날이었죠. 나는 대학병원 재활치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반신 마비에 뇌 손상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어찌나 챙기시는지. 나는 그 칭찬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해서요. 천만에요.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짜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활의학과 김수진 교수가 내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강태준 환자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연기였죠. 최근 MRI 결과를 보니 척추신경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기적적이에요. 이대로 재활을 계속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수 있다고? 정말로? 하지만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교수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뇌 쪽 손상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요. 보호자분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교수가 나간 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힘을 줘봤습니다. 꿈틀.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복도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세요, 세리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달콤했어요. 역겹도록요. 응, 나 지금 병원이야. 아버지 면회 왔어. 의사가 다시 걸을 수 있대? 진짜?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젠장, 그럼 안 되는데. 저 양반이 정신 차리면 곤란한데 말이야.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리나, 들어봐. 우리 결혼자금 어떻게 마련하기로 했어? 아버지 부동산 팔아서 하기로 했잖아. 근데 저 양반이 멀쩡해지면 도장 안 찍어줄 거야. 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하하, 나도 그 생각했어. 상속받으면 더 좋지. 내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요양원? 그것도 방법이네. 아예 시골 요양원에 처박아 두면 치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후견인 지정받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강민호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사랑해, 세리나. 곧 우리 결혼하고 강남에 신혼집 마련하자. 아버지 건물 팔면 30억은 나올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들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놈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전 아버지가 건강해지시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 진심이겠지. 진심으로 내가 멍청한 채로 있기를 바라는 거겠지.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강민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나는 완벽한 바보 노릇을 할 테니까. 그리고 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겠어. 내 결혼식 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내 진짜 얼굴을 보여주겠어.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재활운동을 시킬 때 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죠. 이상하네요. 분명 신경이 살아나고 있는데.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민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연기를 펼쳤어요.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들 앞에서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떠먹여주고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면 에휴, 냄새나.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야겠네. 놈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그 모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호가 병실에서 나간 사이 나는 조용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분명히 섰습니다. 나는 화장실까지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습니다. 헬쑥하게 마른 얼굴, 백발, 주름진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강태준,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휠체어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안 주무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받아먹는 척하다가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수면제였거든요. 강민호가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처방받은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자꾸 깨서 힘들어하세요. 푹 주무실 수 있게 수면제 좀 처방해 주세요. 효자 연기의 일환이었죠. 하지만 나는 매일 밤 그 약을 버렸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내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갔습니다. 건물 2채, 아파트 1채, 토지 3필지, 시가총액 약 50억 원. 그리고 박세린, 그 여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습니다. 놈들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강민호의 휴대폰에서 세린과의 대화를 봤습니다. 오빠 아버지 후견인 선정 신청했어? 아직 의사소견서 받아야 해. 빨리 해.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팔 수 있잖아. 알았어. 다음 주에 정신과 진단받게 할게. 나는 그 대화를 사진 찍어뒀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정신과 의사가 왔습니다. 강태준 환자분, 제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세요? 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침묵.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침만 흘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중증 치매 의심, 의사 결정 능력 없음. 강민호가 기뻐하는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강민호. 계속 그렇게 믿어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4개월째 되던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요? 간호사 중 한 명, 이미경 씨가 도와줬습니다. 이미경 씨는 40대 중반의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어요.
내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신이 멀쩡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미경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였거든요. 중풍 오셨는데 사실은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봐요. 어르신 눈빛이 너무 또렷하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도움이 필요하세요?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미경 씨는 내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 윤재혁을 소개해줬습니다. 윤재혁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준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강민호와 박세린의 문자 대화 사진, 통화 녹음, 무단으로 떼어간 등기부 등본 사본, 후견인 신청 서류. 윤재혁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뭔가요?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미경 씨가 없을 때는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 현장을 잡으면 사기, 배임, 노인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결혼식이 언제라고 하셨죠? 2주 후입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날 하객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하는 겁니다. 그 후 2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강민호는 나를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시골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속셈이라는 걸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진짜로 치매나 중풍을 앓고 계셨고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일을 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다리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윤재혁 변호사와 이미경 씨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강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양원에 왔습니다. 그것도 간호사들 보라는 식으로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결혼 준비하느라. 놈은 5분도 채 안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날, 놈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때 오실 거예요? 뭐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아버지 건물 팔아서 신혼집 샀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랄지 기대되는구나 아들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요양원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모셔다 주세요. 결혼식이거든요. 요양원 원장이 직접 나를 휠체어에 태워 차에 실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결혼식 가시네요. 좋으시겠어요. 나는 침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화려한 꽃장식과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맨 뒷자리 구석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박세린이 입장했습니다. 와, 신랑 정말 효자라던데. 맞아.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정말 대단해.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례가 나왔습니다. 강민호의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랑 강민호 군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효성이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신데도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시간입니다. 주례의 말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내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봤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지? 나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 어르신, 중풍 환자 아니었어? 어떻게 일어서? 나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었지만 다리는 튼튼했습니다. 밤마다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다리가...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강민호의 아버지, 강태준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세린이 다급하게 강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뭐야, 이거?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 강민호는 8개월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중풍으로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하면서요. 아버지, 무슨 소리를... 강민호가 단상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재혁 변호사가 일어나 길을 막았습니다. 강민호 씨,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웨딩홀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웨딩홀 측과 협의해서요. 스크린에 문자 대화가 떴습니다. 오빠 아버지 후견인 지정되면 건물 바로 팔 수 있어? 응, 법원 허가만 받으면 돼. 치매 환자니까 쉬워. 대박. 그럼 우리 강남에 신혼집 사자. 당연하지. 아버지 재산 50억인데 우리가 다 쓰면 되지 뭐.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무슨... 신랑이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야? 강민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나는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젠장, 그럼 안 되는데. 저 양반이 정신 차리면 곤란한데 말이야. 강민호 자신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하하, 나도 그 생각했어. 하객들이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사기꾼이잖아. 박세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세린아,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나는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너는 8개월 동안 나를 속였다.
효자인 척하면서 내 재산을 노렸지. 아버지. 하지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나눈 모든 대화,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나는 윤재혁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내 변호사님이시다. 오늘부로 너를 사기, 배임,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한다. 웨딩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강민호 씨, 박세린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강민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나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8개월 동안 내가 들은 모든 말, 본 모든 행동이 내 진심이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법정에서 보자. 박세리는 강민호를 밀쳐냈습니다. 이 사기꾼, 나는 몰랐어요, 경찰관님.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조사받으면서 진술하세요.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수군거리며. 세상에 저런 페류나가 다 있어. 아버지 재산 노리고 결혼까지 하려 했다니. 웨딩홀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나는 단상에 홀로 서서 엉망이 된 결혼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녹취록, 문자 내역, 증인 진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바라봤습니다. 8개월 동안 나를 가뒀던 그 휠체어를. 나는 그것을 발로 밀쳤습니다. 휠체어가 쓰러지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신 저기 앉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나는 법원에 섰습니다. 강민호와 박세리는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친부인 강태준 씨가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강민호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단지 결혼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8개월 동안 제 아들은 제 앞에서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나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 파일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저 양반이 정신 차리면 곤란한데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강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박세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강민호 씨와 공모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빠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만 알았어요. 하지만 문자 내역을 보면 증인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박세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빠 믿었어요. 오빠가 효자라고.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피고인 박세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하며 집행유예, 즉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윤지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태준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민사요? 네, 아드님이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 더 길고 복잡했습니다. 강민호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내 돈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강민호는 그 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박세리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녀는 법정에서 강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승리한 기분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민호가 살던 집이 아니라 새로 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요. 어느 날 이미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경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보려고요, 제대로. 이미경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느냐? 강민호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뭐하고 지내니?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파산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박세리는? 헤어졌어요. 당연하죠. 제가 모든 걸 망쳤으니까.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는 늦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네?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었다. 나는 그냥 배신당한 게 슬펐다.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 저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다. 네. 강민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민호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잘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나는 매일 커피를 내리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미경 씨. 와, 카페 정말 잘 되네요. 덕분입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라기보다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경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멋지세요, 어르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되었을까요? 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 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강태준, 너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어느 날 윤재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준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세요.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요? 네,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강민호의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강태준은 실제로 질병이 있었으며 피고는 선의로 도왔을 뿐입니다. 원고가 의도적으로 질병을 숨기고 피고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내가 함정에 빠뜨렸다고? 네, 강민호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윤재혁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강태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소견. 이건 1년 전 제 의료 기록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민호 씨 측에서 이걸 근거로 아버님이 실제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8개월 동안 멀쩡했습니다. 의사들도 신경이 회복됐다고 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씨 측 변호사가 교묘하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착각이었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윤재혁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세린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강민호 씨 편에서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효자로 알려진 아들, 실은 재산 노렸다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강민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심 때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변호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우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승소율이 90%가 넘는 사람이었죠. 강민호가 어떻게 저런 변호사를 고용했지? 윤재혁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박세린 씨 아버지가 비용을 댔다고 합니다. 박세린 아버지요? 네, 박세린 씨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더군요. 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게 창피해서 어떻게든 무혐의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의 힘인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민호는 결코 아버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인 박세린을 신청합니다. 박세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1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 최진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 강민호가 평소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잘 모셨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하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럼 왜 1심에서는 다르게 진술했습니까? 박세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결혼식이 망쳐졌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민호 오빠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윤재혁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1심에서 제출된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50억, 우리가 다 쓰면 되지, 라는 내용 말입니다. 박세린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연인 사이에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농담이라고요? 네,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재혁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강태준님, 진정하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하지만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재판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최진우 변호사는 교묘하게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강태준 씨는 실제로 1년 전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회복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8개월 동안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결혼식 날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회복일까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원고가 의도적으로 증상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제 아들을 함정에 빠뜨립니까? 최진우 변호사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평소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박세린 씨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강민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세린이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내 결혼을 축복했어.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세린이 소개시켜 드렸을 때 돈만 밝히는 여자 같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멍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아니, 정확히는 있었습니다. 박세린을 처음 봤을 때 나는 확실히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첫인상일 뿐이었고 나중에는 인정했었는데. 최진우 변호사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이를 막기 위해 거짓으로 질병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모든 것을 폭로해서 아들을 망신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왜 8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왜 하필 결혼식 날 일어서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원고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기다렸을 뿐입니다. 증거요? 아니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는 끈질기게 나를 공격했습니다. 원고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질병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피고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최진우 변호사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결국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 기일을 잡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준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교묘하게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연기했다는 증거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미경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고요. 하지만 저들은 그것마저 조작이라고 할 겁니다. 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호가 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지는 건가? 내가 8개월 동안 참은 게 헛된 일이 되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재판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진우 변호사의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원고가 의도적으로 증상을 숨겼을 가능성,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과했던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강민호는 분명히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 재산을 노렸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의료 기록.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뭐지? 뭔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CCTV. 요양원에 CCTV가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윤재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님? 변호사님, 요양원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CCTV요? 네, 강민호가 요양원에 왔을 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찍혀 있을 겁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요양원에 연락하겠습니다. 다음 날 윤재혁 변호사는 요양원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요양원을 방문한 날, 그는 간호사들이 있을 때만 다정한 척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에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는 내 뺨을 손바닥으로 탁탁 쳤습니다. 야, 강태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냥 편하게 가라고. CCTV는 그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 저런 짓을 했구나. 윤재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강민호 씨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재판 기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영상은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피고가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농담이라고요? 윤재혁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강민호가 내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이것이 농담입니까?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이 바로 피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학대했고 재산을 노렸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미경 간호사였습니다. 이미경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 강민호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는 효자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태준 어르신을 학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였습니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빨리 죽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원고 편이 아니니까? 원고와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친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간호사로서 제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CCTV 영상도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최진우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피고 강민호는 명백히 원고를 학대했으며 재산을 노렸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피고 강민호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탕!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호가 나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비켜라.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도 나한테 바랄 게 없고. 아버지, 저는 법정에서 또 보자고 했지. 이제 끝났으니 다신 보지 말자. 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후회할 거예요. 제가 없으면 아버지도 외로울 거라고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준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강태준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골 손님들이 반겨줬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추출했습니다. 그 과정이 나를 평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나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세린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나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태준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SBS 다큐멘터리 PD 김지수라고 합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은데요. 나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사장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어요. 김지수 PD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현재를 살자.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강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냐?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새로운 직장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진심으로.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과?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죠. 저는 3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새로운 시작은 응원하마.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잘 살아라. 강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남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남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강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지난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강민호의 배신, 8개월간의 연기, 그리고 법정 투쟁.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내 발로 설 수 있게 되었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롭기는 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태준, 너는 이제 자유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즐겨라. 창밖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내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카페에서 내 손님들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태준처럼 선을 긋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강태준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